정부가 국민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긴급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실시한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살펴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에 13.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조주빈이 김웅 배우에 삼성이 있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달라진 해명을 짚어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완치자 숫자가 처음으로 치료받는 환자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은 확진자 75명 중 74명이 폐쇄병동에서 발생해 감염 경로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10조 원 안팎이 드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소득 하위 계층의 일정에게 상품권을 지급해서 이게 경제 활력을 살리도록 하자는 겁니다. 전국 2,050만 가구 가운데 절반인 1,0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상을 더 늘리자는 쪽이고 정부는 곡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가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확정짓고 지원 대상, 규모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재정 부담 대비 효과와 지급 공정성, 형평성 등을 최우선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방안 가운데 전국 2,050만 가구의 절반인 1,000만 가구에 한 집당 100만 원씩 약 10조 원 규모의 상품권 지급안이 청와대에 건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규모로 미국은 4인 가족 기준 우리 돈 470만 원 정도를, 일본은 60만 원 정도를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곡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와 각종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원은 일부 정부 재정과 함께 지자체가 보유 중인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곧바로 의결됐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주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협의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는 야당도 일단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현금이 뿌려지는 거여서 여야 모두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야가 주장하는 재정 부담 방식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고서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 관사인 전해철 의원은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제한해 소비 쿠폰 등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 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채 방식의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10조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중위 100%라고 하면 그 기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도 서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 목적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 손석희 JTBC 사장이 N번방 사건의 조주빈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이 공개됐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손 사장의 해명 이후에도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죠. 이런 사정 탓인지 손 사장이 어제 JTBC 기자들에게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해명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조주빈이 삼성이 배후에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는 게 이번 해명의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 손석희 JTBC 사장이 조주빈 파문에 대해 자사 기자들에게 추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조주빈이 지난해 여름쯤 삼성이 손 사장을 사찰하고 있다며 접근해왔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손 사장은 돈을 일부 건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사장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배후에도 삼성이 있다는 조주빈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김 기자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며 손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당시 김웅 기자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동영상을 받아 손 사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가 조주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 사장 측은 지난 25일 손 사장이 삼성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삼성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손 사장의 말이 달라지면서 손 사장이 경찰에 조주빈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 10개월간 조주빈과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배후에 삼성이 있다며 협박한 것에 대해 왜 손 사장이 넘어갔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삼성 배후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웅 씨는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TV유선 김태훈입니다. 조주빈이 사기 피해자로 직접 언급한 건 손석희 사장과 김웅 전 기자 그리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모두 3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웅 사건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12가지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웅 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12월 경기도 군포에서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집행정으로 접수를 받아서 서울청 사기범 수사대에 이첩을 했어요. 사건 전체를 이제 검거됐다고. 하지만 조주빈이 언급한 또 다른 사기 피해자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주빈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초기에는 손 사장 관련 내용만 집중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 사장 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기 사건은 수사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사건은 지난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던 사건이라며 손 사장 사건은 자세히 살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손석희 사장은 어제 추가로 JTBC 기자들에게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 외부에 밝힌 설명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죠. 두 설명을 다 들어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질 않습니다. 손 사장의 해명의 취지와 맥락을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우선 내부에 왜 새로운 해명을 내놓은 건지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손 사장이 지난 25일 내놓은 입장에 대해 JTBC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조차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JTBC 일부 기자들이 요구해서 기수 대표 등이 손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사장은 오프 더 레코드, 즉 외부에는 함구할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해명을 들어보면 당초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 이게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위해 협박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 때문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지난 25일 손 사장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고 했는데요. 가족들이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돈까지 주면서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손 사장은 김웅 씨와 조 씨 배후에 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긴데요. 삼성이 배후에 있다면 신고하기가 왜 어려운 건지 이 해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을 언급하면 손 사장이 조주빈의 말을 믿고 삼성을 의심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돼 창피하니 말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두 설명 모두 명쾌하지는 않게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손 사장 측에서 조주빈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 사장은 당초 조주빈으로부터 김웅이 위해를 사조했다는 증거를 받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삼성이 뒷조사하고 있는 증거를 조주빈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겁니다. 결국 최소 2번은 조주빈에게 돈을 준 건데요. 피해액은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주빈의 소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실제로 손석희 사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확인이 됐는데 대체 조주빈과 손 사장은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손 사장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주빈이 보낸 하수인과 함께 JTBC 사옥에 찾아왔을 때 윤 전 시장을 만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하수인은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주빈이 윤 전 시장을 만나라고 하니까 윤 전 시장을 만나기까지 한 건데요. 손 사장과 조주빈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에서 손 사장과 호영호재한다. 그리고 JTBC에 찾아가면 사장 비서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며 여러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손 사장의 해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김웅 씨 폭행 사건 논란이 일었을 때하고 아주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데 손 사장이 해명을 계속 내놔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한 고단방의 운영자 왓츠맨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넘어 성착취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왓츠맨 전모 씨는 SNS 계정을 운영합니다. 왓츠맨은 이곳에서 9개월 동안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167개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왓츠맨은 성관계 영상은 유포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비슷한 범행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 신체에 노예라는 글자를 새긴 성착취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연결된 자신의 텔레그램 고단방에서도 여성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모습을 담은 음란물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당시 1만여 건의 음란물이 공유된 고단방은 곧 N번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단방이 가까스의 N번방만큼이나 세력이 컸던 만큼 검찰은 왓츠맨이 성착취 영상 제작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왓츠맨 측 변호인을 찾아갔지만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님 명함이나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은 왓츠맨 전모 씨가 은닉했을 것으로 보는 범죄 수익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의 존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협박으로 운영돼 왔던 만큼 이 실태를 고발하는 건 역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수사당국도 언론도 정치권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들에게 맞췄습니다.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박사 조주빈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섰던 날 경찰서 앞에는 가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죠. 조주빈과 N번방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지난 7월 대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추적단 불꽃의 보도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마주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죠. 너무 어린 학생들이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여아들이 낙체로 되게 괴기한 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방바닥을 기어다닌다거나. 범죄를 알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보복 위협 때문이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반짝 관심입니다. 국가가 이 사태에 큰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 국민들이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체계들을 갖추는데, 한때는 가담자였지만 과거를 반성하며 내부 실태를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텔레그램 방에서 지인 사진을 합성해 성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문제라고 판단한 김재수 씨.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사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N번방 사건에 국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움직임도 시민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이 범죄 실태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국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공동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감시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텔레그램에선 자경단까지 등장합니다. 단체의 이름은 주홍글 씨. 안녕하십니까. 주홍글 씨입니다. 우리는 텔레그램 자경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며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죠.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논란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보 내용과 그 신상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통은 정부 당국에게 넘어왔습니다. 시민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현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 오늘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흘 만에 확진자가 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외부와의 접촉이 끊긴 폐쇄병동에 있던 환자들이라 어떻게 감염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줄지어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제2미주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간병인 1명과 환자 74명입니다.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이 사용하던 병동 4개층은 모두 폐쇄병동입니다. 의료진 외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곳이라 감염원 전파 경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우선적으로 실시했던 병원 종사자 72명의 검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도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면회나 혹시 이 출입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저희가 명단과 CCTV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2미주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대실요양병원으로 검체 검사를 갔던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원으로 의심받았지만 두 병원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2미주병원 종사자와 확인에 대한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종사자 감염 여부만 조사했던 대구시는 정신병원 17곳에 환자 2,200여 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확진자 수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게 또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김포의 일가족 3명이 완치된 뒤 10여일 만에 모두 재감염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김포의 첫 번째 확진자인 A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은 지난 15일. 이어서 A씨의 생후 17개월 딸과 아내도 각각 17일과 20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17개월 딸이 퇴원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젯밤
아이의 엄마와 아빠도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은 완치 전 2차례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최근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 가족에서의 발생이 지금 확인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 임상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재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은 각각 고향 명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치 후 재확진 사례는 여러 번 있었지만 A씨 가족처럼 일가족이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을 다녀온 뒤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호텔에는 신천지 신도이자 전국 31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의 완치자 수가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완치율이 50%를 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사율도 상승세여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완치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4,811명,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 4,523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완치율도 50.75%에 달했습니다. 격리 해제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한 덕분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치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달 초만 해도 0.4%대였지만 한 달 만에 1.52%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환자 치명률은 16.2%로 어제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전체 사망자 70% 정도는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역은 의료진 확진자도 121명에 달했습니다. 위중자 중에 한 건의 의료인 등이 있고 중증과 관련해서도 한 건의 의료인 등 중에서 발생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8% 정도인 34명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해외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왕세자에 이어 존슨 총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에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강제할 수 있는 전시법까지 발동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하루 70만 명이 오가는 그랜드 센트럴역이 텅 비었습니다. 뉴욕 거리에 사람도 차도 없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드레 만에 10배 폭증해 10만 5천 명에 다가섰고 사망자는 1,7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용품 도난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We can't keep our hand sanitizer bottles in the patient's room anymore because they will just disappear. 트럼프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만들어진 전시법을 발동해 자동차 제조사 GM에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I invoke the Defense Production Act to compel General Motors to accept, perform, and prioritize federal contracts for ventilators. 유럽도 하루 사망자가 이탈리아 969명, 스페인 769명을 기록할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존슨 총리, 헨콕 보건부 장관까지 감염됐습니다. That has come out positive, so I am working from home, I'm self-isolating. 경찰은 드론을 띄워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인류를 구해달라며 특별 기도를 했고 파리 에펠탑은 조명쇼로 의료진을 응원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시민들이 공안의 차량을 뒤집는 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봉쇄 조치가 풀렸는데도 통행을 막자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후베이성 황매이현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대교를 걸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2달 만에 봉쇄가 풀리면서 타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해방감을 누릴 틈도 없이 이웃 도시인 장시성 지우장시에서 나온 공안이 건강증명서를 요구하며 길목을 막아섭니다. 중앙정부의 봉쇄 해제에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통제에 나선 겁니다. 후베이성 주민들은 잠재적 감염자로 취급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일부는 공안 차량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주민의 이동을 돕던 후베이성 공안들도 지우장시 공안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후베이성과 장시성은 진상조사에 나서 봉쇄 해제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봉쇄는 풀렸지만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금부터는 총선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TV조선은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날인 4월 8일까지 총선 격경지 12곳의 여론조사 결과와 현지 분위기를 매일 한 곳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여야 차기 주자가 맞붙는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그간 이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밖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죠. 오늘 조사 결과는 어땠을지 윤태윤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차정승 기자가 종로 현장 민심을 취재한 리포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12.88%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맞붙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지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TV조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3%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35.0%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격차가 13.3%포인트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10.8%포인트, 황교안 후보는 통합당 지지율보다 5.1%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까지는 이낙연 후보 지지세가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황교안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투표 의사도 물었습니다. 93.7%가 한다고 답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84.4%가 그래도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30.5%로 가장 많았고 여권 표심이 분산되면서 더불어시민당 14.1%, 열린민주당 10.9% 순이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촛불 집회부터 태극기 집회까지 정치 1번지 종로, 그중에서 이곳 광화문 광장은 이념과 정치가 충돌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셨듯이 이낙연 후보를 황교안 후보가 추격하는 모습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두 후보가 직접 전하는 선거 전략과 그리고 동별 판세, 여기에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 이야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꼼꼼한 노트 필기는 유세 현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굳은 표정은 주민들 앞에서만 풀립니다. 영광이죠. 제 모양은 어떻게 알았어요? 황교안 후보는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날을 세우며 직접 방역에 나섭니다. 정치 1번지 종로를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나라를 너무 망쳐놔서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종로는 17개 동별로 지지 정당이 갈리는데 서로 지지세가 취약한 곳을 공략하기 위해 이낙연 후보는 서쪽 교남동에, 황교안 후보는 동쪽 해화동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명함의 군필임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까지 공략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유튜브에서 노래도 부르며 젊은 감각을 강조합니다. 교통체증이 주민 불만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강남과 서울 서북부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대 총선에선 다른 지역구 지원 유세에 다녔던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에 패했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두 후보 모두 당의 간판이지만 지역 선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종로는 아무래도 막 빈부격차도 크고 골고루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박력 있고 좀 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좋죠. 활성화 있는 일꾼이 나오면 좋죠. 60, 70대 토박이들과 대학로의 젊은 유권자들, 여기에 뉴타운 조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종로의 선거 열기는 막판까지 뜨거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단일화 없다던 정의당의 변심입니다. 예, 이 선거 때마다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 연대를 해왔고 이게 적지 않은 효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상정 대표는 당 차원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당 후보 단일화나 당대당 연대 전략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의 약속을 깨고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게 됐는데요. 그 바람에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 심상정 대표 얘기를 보면은 당대당 차원에서는 안 돼도 지역별로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다자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 표심이 갈라진다면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3 보궐선거에서요. 단일화를 통해서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는요. 어제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 진보 진영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제안이군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화 첫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곳 말고도 정의당 입장에서 몇 곳이 더 있죠. 단일화를 해야 될 만한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기 고양갑과 이정미 후보의 인천 연수을이 대표적입니다. 두 후보 모두 3파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은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민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야권에서도 공천 탈락한 현역 중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울 구로을에서 이제 단일화가 합의가 됐죠? 네, 이 지역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지역인데요. 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와 통합당 출신인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또 부산 진갑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맞서기 위해서 통합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정근 후보가 협상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여권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중진들이 이제 탈락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여기도 지금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네,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민주당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병두 후보와 민주당 장경태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당 이해훈 의원과 3파전인데 아직 이 지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단일화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 총선이 18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투표 전날까지라도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문제인데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4월 6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2014년 동작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투표 이틀 전에 단일화가 됐는데요. 민주당 기동민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당시 노 후보의 표차는 929표 차였고 기동민 후보의 투표한 걸 포함해서 무효표는 1,403표였습니다. 예, 단일화가 좀 더 일찍 됐다면 어땠을지 그런 얘기들이 그때 나왔던 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단일화 없다던 정의당의 변심은요. 지지자 감정 결합이 변수로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때 약속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으면서 정의당 지지자들의 감정이 크게 상해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물음표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통합당 원톱 김종인의 슬로건은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부터 이제 통합당에 합류를 하는데 이제 통합당의 사실상 원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내일 오후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 잡혔습니다. 코로나 비상경제 담화를 발표하는데 오늘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해보니 코로나19와 비상경제 상황, 생존을 위협받는 약자 보호, 긴급 처방 등을 아우르는 슬로건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선거 슬로건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위협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과거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이제 여야를 오가면서 총선을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슬로건들은 상당히 좀 힘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19대 총선을 이끌 때는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민주당으로 옮긴 20대 총선에서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였습니다. 예, 일단 내일 발표 내용이 뭔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파워가 예전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적지 않아요. 이제 올해로 나이가 8순이시고 또 이 민심을 꿰뚫는 이 통찰력 이게 예전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던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노욕이다,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받는 분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노욕으로 평가하고 공천이 끝나고 지금 모시고 갔다라는 것은 이 얼굴 마담으로 이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투표일까지 18일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새로운 화두로 이제 판세를 흔들지 아니면 이제 무력한 모습밖에 보이지 못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통합당 원톱 김종인의 슬로건은요. 문제는 경제야인데 해답이 관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해답이 관건. 사실 저 슬로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 당시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던 거를 슬로건으로 가져왔던 그런 거였죠. 자, 이번에도 어쨌든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켜야 합니다. 어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시행된 뒤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2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교내는 물론 주변에도 학생은 없지만 지나가는 차량들은 시속 30km를 지킵니다. 평일 새벽 3시 반의 스쿨존입니다. 학생은커녕 차량들도 없는데 운전자들은 저속 주행 중입니다. 기특하고 그러지. 30km인데 40km 뛰었다고 깔치가 날아왔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코로나19로 휴교령까지 내렸는데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스쿨존을 지켜야 하는지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물류 운송업계에서 조정 요구가 많습니다. 안 되지. 밤에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 하나도 없지 뭐 밤에.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들도 새벽에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낭비다라는 생각이. 어린이 보호 취지는 10분 동의하지만 24시간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394건 중 95%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이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게끔 하기 위함인데 10시부터 새벽 8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스쿨존을 도입한 외국은 등하교 시간과 학생 활동 시간만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적용 시간을 알리는 전멸등이 깜빡일 때만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호주는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주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2시 반부터 4시까지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에
시속 40km로 제한해가지고 스쿨존을 탄력 운영해도 학생들 안전 보호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제한하고서도 충분히 그런 그 안전 효과를 민식이법이 시행되자마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 여론은 엇갈립니다. 그냥 평상시 그냥 다녀도 되지 않느냐. 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 애들 많이 다치니까. 밤에도 해도 상관없다고. 민식이법 취지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탄력적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죠.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신은서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모여 휴대폰에 고객 호출이 뜨길 기다립니다. 왔다. 어디 가는 거야? 아, 이거 안 잡힌다. 대리기사들은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하면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1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한 4만 원 손에 쥐고 가는 거예요. 집에 월세도 못 내고. 대리기사 외에도 학습지 교사, 가사 도우미 등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합니다. 회원 자체가 50% 이상씩은 다 줄어들었고 아이들 학원을 하나 씌워야 되나 최소한의 금액 30만 원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수고용직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도 아닙니다. 70% 정도 줄어서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쉬게 되고 아픈데 이걸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급한 대로라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좀 고민합니다. 2018년 기준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16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정부는 추경 예산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백파이프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제복을 입은 퇴역 군인들은 거수경례로, 오토바이 수십 대는 운구 행렬을 호위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지난해 6.25 참전용사 퍼킨슨 씨의 성대했던 장례식입니다. 그러나 하루 전만 해도 유족이 건강 문제로 올 수 없게 돼 쓸쓸한 장례식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묘지 측이 이런 사연을 전하며 주민 여러분들이 상주가 돼달라는 글을 올렸고 미국 전역에서 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수천 명이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미국의 예우는 언제 들어도 부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의 유족 가슴은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수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요 여적지 북한 수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에서 한 점 표해주세요. 10년이 되도록 가시지 않는 응어리가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의 말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도 천안함 폭침은 미제 사건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탓인지 기념사에서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모의 한을 풀어달라는 이 호소가 더 구슬프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애국과 국민이 생각하는 애국이 다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족 가슴에 한이 맺히질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도 순국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노모의 한이었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오후에는 따스하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상당히 크겠는데요. 대구의 경우는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대부분 지역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죠.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시고 이렇게 빨래나 세차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좀 미루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